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포르쉐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차 어떤 차인지 아세요? 911 카이엔? 아닙니다. 마칸이에요. 포르쉐에서 가장 잘 팔린 차는 마칸인데 이 차의 신모델이 공개됐습니다. 마칸 신모델 이렇게 보면 외관, 실내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밖에도 정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언짢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새로운 마칸의 변화 그리고 포르쉐의 변화, 이 자동차 업계 전체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단 마칸의 외관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앞모양, 측면, 후면 이렇습니다. 약간 둥글둥글하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원래 마칸은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전면의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둥근 느낌이 아니라 직선 느낌으로 쭉 뻗어나가니까 기존에 있었던 마칸의 애매하게 올드한 느낌,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네요. 훨씬 깔끔하고 미래적인 느낌으로 잘 전환한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멋지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의 마칸은 이렇지 않아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칸이 어떤 차인지, 포르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칸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포르쉐를 먹여 살리는 자동차라는 겁니다. 포르쉐는 다들 알다시피 911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고도 하죠. 카이엔 나왔을 때 아니 포르쉐가 어떻게 SUV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아니 이 SUV를 만들어서 911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파나메라 나왔을 때 아니 그럼 이건 뭐예요? 라고 하니까 이것도 팔아서 911 잘 만들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그게 바로 포르쉐였죠. 그렇지만 이제는 살짝 도를 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분기까지 포르쉐가 세계에서 팔린 양을 보면 마칸이 68,000대 그래서 1위고요. 카이엔이 64,000대 팔려서 2위입니다. 마칸과 카이엔이 포르쉐를 먹여 살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칸이 조금 더 팔리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라요. 물론 우리는 카이엔이 더 인기고 마칸은 상대적으로 포르쉐 전체에서 제일 덜 팔리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포르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팔리는 차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최대한 기존과 비슷하게 최대한 변화가 적도록 해야 그래야 돈벌이를 가장 잘 할 수 있겠죠. 보세요. 포르쉐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32만 대를 팔았고요. 영업이익은 10%대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칸 지금 이대로 쭉 이어가야 될 텐데 포르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게 이번 마칸을 내놓으면서 신형 마칸은 내연기관을 중단했어요. 전기차 전용 모델로 완전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포르쉐가 신차를 내놓으면서 가솔린을 아예 중단해? 이거 배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니 가솔린의 제왕이잖아. 이 가솔린 엔진의 끝판왕인 포르쉐가 어떻게 가솔린 마칸을 아예 안 만들 수가 있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포르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마칸 같은 다이나믹한 SUV는 전기차로 만들었을 때 더 스포티하고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더 정숙하고 소비자의 경험도 더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 미래가 가솔린이냐 전기차냐 이런 걸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포르쉐 입장에서는 아니다, 미래는 당연히 전기차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내외 디자인의 특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포르쉐 스타일 총괄 마이클 마우어가 이번에 포르쉐 마칸을 디자인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엔지니어들의 기술적 요구를 만족시켜라. 두 번째, 포르쉐 특유의 디자인과 플라이라인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그 둘을 결합시키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하죠. 가만 보면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차는 전기차니까 이 차체가 약간 높아요. 보통의 포르쉐 자동차들은 바닥에 착 깔리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 배터리가 들어간 만큼 차체가 높아지면서 앞부분이 조금 불룩하게 약간 부풀었는데, 이게 만약에 스포츠카였다면 이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UV다 보니까 전면이 약간 불룩한 게 오히려 더 존재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더 귀엽게 보이기도 하네.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이 디자인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포르쉐가 스케치를 먼저 공개했는데 이 스케치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우성이라고 써 있어요. 디자이너 분 중에 대한민국의 디자이너가 한 분 계세요. 정우성 디자이너가 계신데 정우성 씨 이분 아닌가요? 하면 그분은 아니고 이분입니다.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함께 했기 때문에 더욱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우성 디자이너는 아시다시피 포르쉐 최초의 한국인 디자이너기도 하고 포르쉐 짬바가 좀 죄송합니다. 포르쉐 밥을 좀 드셨어요. 일단 포르쉐 12년에 오셨다고 하니까 마이클 마우어 다음에는 거의 왕고참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3세대 카이엔 그리고 이번 마칸의 외장 디자인을 총책임한 이런 리드 디자이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무슨 자동차 업계가 한국 없으면 자동차를 못 만들 정도예요. 그죠? 자 일단 차의 외관을 살펴보면요 여기저기서 둥글둥글한 느낌이 듭니다. 에어로다이나믹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보통의 자동차가 둥글둥글하면 차가 왜 이렇게 둥글어 이상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포르쉐만큼은 예외입니다. 왜냐면 포르쉐의 911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동차가 다 물방울처럼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 마칸도 물방울처럼 생겼을 때 공기저항 때문에 너무 타협적으로 만들었구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역시 포르쉐의 전통을 잘 살렸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포르쉐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만약에 랜드로버였으면 랜드로버는 각이 빡빡 쪄 있는데 만약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에 전기차를 내놔야 되면 요거는 어떻게 둥글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마칸 EV 둥근 외형답게 공기저항 개수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공기저항 개수는 지금 0.25입니다. CD 값이 0.25라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EV6 같은 차를 보면 0.24 정도 나름대로 공기역학에 신경을 썼구나 이런 느낌이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그렇다 치고 일단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뀌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없어 보이네요. 램프가 상당히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한 램프 약간 포르쉐 박스터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램프를 달고 있었는데 그런 거 사라졌죠. 타이칸의 램프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램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릴 어디 갔어? 그릴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포르쉐 특유의 느낌을 잘 살려놓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그릴이 사라졌을 때 많은 메이커들이 헤매게 되는데요. 포르쉐는 여기서 훨씬 유리한 입장이죠. 왜냐하면 포르쉐는 원래 그릴이 없었어. 포르쉐 911도 그릴이 없고 박스터도 그릴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릴이 없어도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전기차에 정말 유리하네. 그리고 여기 아주 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헤드램프가 이렇게 째졌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 헤드램프인가 하고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요건 DRL이고 DRL이 4개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헤드램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헤드램프가 없어요. 헤드램프는 그 밑에 있습니다. 이건 좀 그럼 위에 이거는 뭐야? 이거 DRL을 너무 헤드램프처럼 만들었죠?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리 그래도 DRL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 현대가 일찌감치 했는데 다른 메이커들이 다 현대를 따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근데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원래 맨 처음에 이걸 한 건 지프예요. 지프가 처음으로 이걸 만들고 나서 시트로행 등등등등이 따라오면서 전 세계가 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아래쪽에 4개가 뽕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이게 멋있다 아니다는 저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불이 그냥 평소에는 깜깜하게 까맣게 안 보이게 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만 켜지는 불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양쪽에 2개씩 총 4개가 켜져 있는데 기존 모델 대비 훨씬 훌륭한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옵션이었는데 이제는 기본으로 넣어준다고 하네요. 고해상도 HD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요런 걸 넣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고해상도 HD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 빔 프로젝터를 이 안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빔 프로젝터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벽에다가 영화 틀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차도 벽에다 영화 틀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벽에다 영화를 틀 거냐? 그건 아니고요. 글씨 쓰는 건 가능할 텐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노면에서 여러 가지 그래픽들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운데 그릴이 그다지 두드러져 있진 않지만 요 아래쪽에 보면 액티브 셔터 그릴이 있습니다. 요게 열리면서 안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구성을 갖고 있고요. 냉각이 필요할 때나 히팅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열어서 그 안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냉각이 필요할 때는 이해되는데 히팅이 필요할 때도 이걸 연다고요? 네, 엽니다. 왜냐하면 바깥 공기가 안쪽 공기보다 더 따뜻하니까. 영하의 온도라고 해도 절대 영도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온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트 펌프를 사용할 때는 이 히트 펌프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 안쪽에 있는 콘덴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깥에 있는 온도보다 더 차가워져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공기로 어느 정도 열을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히트펌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요걸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레이더는 이제 평범하게 가운데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네요. 어댑티브 크루즈용으로 보여지죠.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고 더 날렵해 보이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최신 포르쉐의 라인업을 그대로 갖췄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기존의 마칸 같으면 조금 불쌍한 포지션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포르쉐의 너무나 막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막내 느낌이라기보다는 더 스포티한 스포츠 SUV, 카이엔이 조금 어르신을 위한 SUV 느낌이라면 더 잘 달리는 SUV는 역시 이쪽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완전히 구분되는 SUV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측면으로 넘어가 보죠. 측면으로 넘어오면요, 마이클 마우어가 말한 플라이 라인, 여기서 잘 지켜내고 있네요. 루프 라인이 굉장히 유려하게 떨어지고 있고, 측면의 라인도 이렇게. 휠 같은 경우는 타이칸 터보에 있던 20인치 터보 에어로 휠을 끼우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포르쉐는 휠을 선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원하는 휠 갖다 끼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장막 사진을 보면요, 타이칸에 21인치 RS 스파이더 휠을 장착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휠 껴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후면부로 넘어와 보면요, 잠깐만, 이건 조금 무슨 다른 차가 좀 떠오르는 것 같긴 한데, 그랜저는 아예 크라운 같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 요즘 일자 램프는 진짜 너무너무 유행해서 아마 포르쉐 입장에선 짜증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일자 램프를 처음 한 게 포르쉐거든. 포르쉐가 워낙에 이걸 진작에 했었는데, 리오토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너도 나도 다 일자를 하니까 포르쉐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가 쟤네 따라하는 것처럼 돼버리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 품질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칸 EV 일자 램프는 이 그랜저 일자 램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두껍고 입체감이 있는 약간 도톰한 느낌이 드는 일자 램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곡선을 줘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드는 일자 램프로 보여지네요. 램프 위쪽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 부분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 부분이 뭐냐,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이거 시속 90km 이상일 때는 위쪽으로 올라오는 날개가 되고요, 시속 60km 이하가 되면 다시 내려오는 그런 가변식 날개를 갖고 있어요. 가변식 날개가 뭐 실제로 역할을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날개가 펼쳐지고 들어가는 걸 보면 와, 이건 보통 차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이렇게 쫓아가다가 저거 날개 폈네, 90km 넘었구만, 단속해야지 라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치,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자, 그리고 테일램프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차도 있고 뚫려 있지 않은 차도 있는데, 터보 모델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터보치고는 너무 얌전하게 생겼네. 아무튼 뭐 나름대로 고성능 자동차라는 걸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장치로 보여져요. 자, 외관은 그렇다 치고요, 실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행이죠. 왜냐면 기존 마칸 실내는 조금 아쉬웠거든요. 계기판이라든지 이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퓨어 스포츠카의 느낌이다 해서 나름대로 좋아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너무 옛날 차 같네. 옛날 차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가운데 센터 스위치 같은 경우도 파나메라라든지 이런 차들의 스위치가 꽉 차 있었던 이전 세대 모델이 있었죠. 그 꽉 차 있던 걸 그대로 터치로 바꿨어. 그러고 나니까 그 전에 버튼이 막 있었던 것의 의미는 여기 있는 거 직관적으로 버튼을 딱 누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이다. 야, 역시 스포츠카는 이렇게 직관적이어야 돼. 이러면서 실드가 가능했는데, 이걸 터치로 하고 나니까 직관적이지도 않고 복잡하긴 또 되게 복잡하고, 이럴 바엔 뭐하러 이렇게 버튼을 늘어놓냐, 이런 불만들을 들었었죠. 그런데 이번 신형 마칸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잘 정리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정리됐네. 스티어링 휠 일단 신형으로 바뀌었고요, 계기판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포르쉐 엠블럼이 노란색이 아니고 회색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터보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해요. 터보차들은 뭔가 다르게 한다는 거죠. 터보차의 특징들을 몇 가지 집어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엠블럼을 회색으로 가는 겁니다. 인테리어는 거의 대부분이 타이칸에서 시작된 요번 세대 포르쉐 인테리어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어 셀렉터, 센터 콘솔에 있던 거 이렇게 앞쪽 대시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게끔 만들었고요. 시동 버튼은 왼쪽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행하게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뻗은 걸 보여줍니다. 계기판 디스플레이, 센터 디스플레이,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한 라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조수석 디스플레이 뭐가 필요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맞아요, 필요 없죠. 그렇지만 자동차를 사게 하려면 요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디스플레이 많은 게 미래야. 어쩔 수가 없어요. 과거의 전문가분들은 당연히 얘기하실 겁니다. 불합리해, 디스플레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뭐 있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잖아. 고장만 나고 그러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이 디스플레이가 많으면 사람들이 지갑을 연다니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많은 건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 흐름을 막아. 그 흐름을 갖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 그렇게 다 간다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감나라 판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지금 조수석 디스플레이 무조건 들어가는 추세고, 지금 그 추세에 맞춰서 조수석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있으면 편해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센터 디스플레이로 하려면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음악 틀거나 이런 것들 하면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뭔가 할 게 있어야지. 같이 동참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조수석에서 영상 같은 것도 플레이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운전석에서 운전 방해되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일단 차를 출발시키면 조수석의 모니터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편광 필터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 차들은 다 있어요. 중국 차들은 다 있는 장치가 이제 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중국에서 배울 거 있다니까요. 다 배우고 있다니까. 지금 두 가지 디스플레이는 같은 디스플레이지만 운전석에 있는 계기판은 완전히 다른 디스플레이입니다.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위쪽이 깎여 있어요. 그리고 커브드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딱 운전할 때 운전자를 위해서 뭔가 집중해준다, 이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디스플레이는 12.6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고요. OLED 디스플레이죠. 그리고 여기 운전석에서 앞부분에 보면 거대한 게 하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양산차 중에 가장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요. 무려 87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 인치를 재는 건 조금 웃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재? 일단 프로젝터의 인치를 잴 수 있어요? 프로젝터 자체가 요만한 데서 나오는 거잖아. 요만한 데서 쏘면 100인치도 되는 거고 200인치도 되는 건데 그게 몇 인치로 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뭐 마케팅적으로 87인치, 이 업계에서 가장 큰 HUD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게, 저희가 HUD가 어느 정도 큰 차들 타보면 조금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앞유리가 곡면이기 때문에 이쪽은 멀고 이쪽은 가까워서 약간 양쪽 눈이 서로 다른 각도를 보기 때문에 어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칸 EV는 앞유리를 좀 어느 정도 평탄화 시켜놨어야 됐을 텐데, 그리고 프로젝터의 능력도 어느 정도 뛰어났어야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나중에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내비게이션은 포르쉐 자체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데다가 구글 맵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원래 카플레이 들어간다고 하죠. 카플레이 들어가겠죠. 카플레이 들어가는데 카플레이 2가 들어간다면서 애플이 공개했던 그 사진은 아니네. 카플레이 2는 여기 안 들어가고 다음번에 들어가나 보죠. 그때는 그렇게 될 건지 그거는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많은 디스플레이로 뭘 할 수 있냐? 일단 유튜브 되고요, 스포티파이 되고요, 게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영상 보는 것도 나오네요.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을 띄워놓고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에선 음악을 재생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선 유튜브를 보고 있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대단하네. 그리고 그 밖에도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들이 아주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존 포르쉐는 조금 부끄럽다 싶을 정도로 소심하게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서 마치 메르세데스를 보는 것처럼 곳곳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빛나고 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많이 적용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플랫폼, 파워트레인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들어가나 이것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아우디, 포르쉐가 공동 개발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PPE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타이칸이 사용하고 있던 플랫폼 J1이라고 하는 플랫폼이었는데 그것의 후속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에요. 기존의 J1 플랫폼은 아래쪽에 배터리를 싣고 그 위에 T자로 추가로 실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구멍을 뽕뽕뽕 뚫어서 뒷좌석에 있는 사람의 레그룸을 뽑아주는 그런 형태로 갖고 있었는데, 근데 PPE 플랫폼 보면 일반적인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에 가까운 이런 빤빤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요거 약간 아무래도 배터리 팩의 가격을 조금 낮추고 이 마칸의 가격을 현실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 보편적인 형태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이 전후 무게 배분도 적절하게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48대 52로 최적의 무게 배분을 만들어냈다고 포르쉐 측은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타이칸하고 마찬가지로 800V 전원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충전도 빠르고 차 안에
굵은 케이블들을 훨씬 더 경량화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기차에 대해선 정말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옥신각신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이상하죠. 왜들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400V와 800V도 싸웁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가 하는 800V가 좋은 거다, 어떤 분들은 테슬라가 하는 400V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테슬라 400V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만들면서는 800V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그 얘기는 뭐다? 앞으로 나오는 테슬라 모델 2가 될지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전기차들의 800V 시스템을 곧 적용하겠구나,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800V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대체 얼마나 빨라지는데 그러냐? 800V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350kW를 충전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270kW, 그러니까 10%인 차를 80%까지 충전하는데 21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 정도면 다 충전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존 충전 시스템은 사용 못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400V 시스템이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도 충전 속도 150kW로 자동 전환돼서 150kW 충전이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를 별도로 갖고 있어요. 셀포스 그룹이라고 하는 배터리 팩 제조사가 있는데 여기서 패키징을 할 건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포르쉐가 직접 이걸 다 만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자, 주행 가는 거리는 WLTP 기준으로 나왔는데요. 610km. 와, 한 번 충전으로 61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인증받아도 400 후반 500을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주행해보면 500km 쉽게 넘을 것 같습니다. 모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쪽에만 모터가 달려있는 후륜구동 모델, 그리고 앞뒤에 모터를 하나씩 갖고 있는 사륜구동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기본 후륜구동 모델이 300마력이 넘는다고 하고요. 최고 성능을 내는 마칸 터보는 앞뒤로 모터를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뒤쪽 모터가 더 강력해져서 630마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630마력.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무려 3.3초. 야, 아이오닉 5N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와, 진짜 엄청납니다. 왜 엄청나냐면 기존의 마칸 터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최대 출력이 440마력이었어요. 440마력짜리 차였는데 갑자기 630마력이 된다.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었던 마칸 중에 가장 강력한 마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특유의 2단 변속기 여기도 들어갈까요?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은 2단 변속기는 요번에 사라집니다. 기존 타이칸 같은 경우는 후륜에 2단 변속기 달아서 출발할 때부터 시속 110km까지 초반에 16대1로 가속하다가 나중에 8대1로 바꿔주는 이런 식으로 변속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거 드래그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계속 드래그 레이스를 해도 차가 지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죠. 그런데 마칸에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필요 없었던 것 같고요. 포르쉐는 변속기를 장착하는 게 기존에는 스포츠카 메이커로서 그래도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전기차로서 완전 전동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변속기를 장착하지 않고 앞으로는 모터를 더 많이 장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타이칸이 이번에 뉴르부르크링 랩타임을 7분 7초로 1위를 탈환했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 기존의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가장 빠른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모델 S 플레드에 비해서 무려 20초나 더 빠른 기록을 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 이 차는 타이칸 터보 GT가 될 예정인데요. 타이칸 터보 GT는 모터를 하나 더 달아서 트라이 모터 3개짜리 자동차로 바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차에는 당연히 변속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칸에도 당연히 변속기가 사라집니다. 마칸에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핸들을 돌렸을 때 뒷바퀴를 꺾어주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뒷바퀴를 5도까지 꺾어준다고 하는데 전기차라면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전기차 배터리가 있고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핸들이 충분히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 반경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후륜 조향 시스템 적극적으로 도입해줄 필요가 있겠죠. 회전 반경이 무려 1m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어댑티브 에어서스가 있는 차가 단 하나, 제네시스 G90 하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마칸에도 들어가요. SUV라면 사실 이런 거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프로드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승차감도 좋아야 되고, 때로는 짐도 많이 실어야 되니까 에어 서스펜션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포르쉐니까 역시 에어 서스펜션 넣어주네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좀 배워야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건 마칸이 이렇게 디자인이 바뀐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포르쉐가 그 잘 팔리는 마칸 가솔린을 버리고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포르쉐는 카이엔, 파나메라, 막스터, 카이맨 그리고 911 타이칸 그렇게 6개 이런 차들 쭈루룩 갖고 있는데 마칸에 이어서 막스터, 카이맨도 내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전기차 전용으로 나와요. 이 막스터 전기차면 진짜 좋겠는데? 아니 근데 스포츠카 메이커인데 가솔린으로 흥한자인데 갑자기 가솔린을 버리고 다 전기차로 바꿔버리면 이게 뭔가.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카이엔도 가솔린이 없어지고 전기차로 바뀝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포르쉐가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페라리도 그래요. 페라리도 SF90이라고 최근에 1000마력짜리 슈퍼카 이런 거 보면 엔진 외에도 전기 모터를 무려 3개나 넣었습니다. 전기 모터만으로도 200마력을 훌쩍 넘는 출력을 내요. 대중적인 페라리라고 얘기하는 페라리 296 GTB도 하이브리드 스포츠카죠. 내후년에는 아예 페라리에서 엔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전기 스포츠카가 나온다고 합니다. 페라리 하면 당연히 엔진 메이커잖아. 엔진을 뒤에다가 이만하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메이커인데 2030년 6년 후에는 신차의 40%는 완전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스포츠카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제 전기차로 가는지 아닌지 이걸 고민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더 이상 고민 자체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능에서 너무나 넘사벽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저도 포르쉐 911 가솔린차 타고 있는데 가끔가다 가속해보면 이거 좀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면 웽 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이 정도 젖혀져요. 약간 오 기분 좋구만 이 정도 딱 기분 좋은 정도만 가속돼요. 물론 911에도 터보 S가 있으니까 이런 차들은 뭐 짜릿짜릿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911 대부분의 스포츠카들은 그냥 브랜드 가치가 좋으니까 감성이 훌륭하니까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걸로 커버한다고 해도 사실 보편적으로 거리에 깔려있는 자동차보다 더 느린 스포츠카라는 거 이런 명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아니 경쟁 모델들이 다 1000마력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겨우 거기에 400마력짜리 자동차를 내놓고 이것도 스포츠카다 이렇게 인정해달라는 거 결국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카 메이커들이 전기차로 가장 먼저 바뀝니다. 럭셔리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롤스로이스도 2030년까지 신차를 전부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요. 포르쉐에 이어서 같은 그룹사에 있는 벤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형 컨티넨탈 GT 앞으로 내놓을 때 전기차 전용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결국에 최고의 럭셔리카도 기존의 가솔린차 정말 잘 팔리지만 그거 과감하게 중단하고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다소 비싸긴 하지만 이 정도 자동차엔 엔진도 굉장히 비싸요. 롤스로이스 엔진 다 떼고 전기차로 바꾸는 거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조용하고 더 잘 나가고 더 승차감 좋고 그러니까 전환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렴한 자동차입니다. 지금 전기차들을 보면 다 비쌉니다. 저렴한 차가 없어요. 아니 사람들의 대부분은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그런데 전기차들 4천만원 5천만원인데 와 싸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다행히 최근 들어 리튬 가격 엄청나게 저렴해지면서 이제 전기차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값 전기차 나오게 되고 더 많은 전기차들이 가솔린 자동차와 비슷한 가격이 됐을 때 그때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시대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는데 흥선대원군처럼 맹목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는 거 이런 건 모두 좋은 자세는 아니겠죠.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을 때 선입견 없이 이 다양한 제품들 같은 선상에 놓고 잘 비교해보고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